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야쿠르트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한국 야쿠르트 연매출 1조 2338억원, 영업이익 299억원, 당기손익은 마이너스 29억원, 국내 발효유 시장 점유율 1위를 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제품 제조업체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발효유를 일반 시장에 판매하고 야쿠르트 여사님들을 통한 뛰어난 방문 판매 영업력으로 유명하죠. 한국 야쿠르트의 설립설은 워낙 유명하니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야쿠르트는 1969년 11월 한국 야쿠르트 유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워졌습니다. 당시 창업자인 윤덕병 회장과 그의 친척이자 건국대학교 축산연구소장을 맡고 있던 윤쾌병 교수는 정부의 축산진흥 정책으로 우유 생산량은 늘었지만 생산 처리 능력이 부족해 버리는 원유를 보고 윤쾌병 교수는 남아도는 우유를 처리할 방법으로 특수유산균을 이용한 음료를 만들 것을 윤덕병 회장에게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에는 시로타 미노루 박사가 개발한 특수 유산균 음료 야쿠르트의 국내 보급률이 10%를 넘어선 상태였고, 한국 야쿠르트 유업은 야쿠르트 기술 도입을 위해 3년 동안 판매액의 3.5%를 로열티로 주는 조건으로 일본 야쿠르트와 합작 투자 방식으로 세워졌습니다. 이후 1971년 6월 안양 공장을 세우고 8월부터 서울에서 야쿠르트 판매를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야쿠르트 여사님들을 이용한 방문 판매 방식이 등장하죠. 가격은 한 병에 25원. 재미로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야쿠르트 4병은 짜장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한 병에 현재 가격으로 7,800원 정도이니 당시에는 적지 않은 가격이었네요. 하지만 적지 않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야쿠르트는 불티나게 팔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1977년 9월 하루 판매량이 100만 병을 넘어섭니다. 야쿠르트로 큰 성공을 이끌자 윤쾌병 사장은 종합식품그룹으로의 진화를 위해 1982년 일본 라면수프 전문 제조업체인 이치방식품과 기술 도입 계약을 맺고 팔도 라멘을 선보이며 라면 시장에 진출하게 됐는데, 이 팔도 라면이 오늘날의 팔도 비빔면으로 유명한 라면회사 팔도의 시조가 되죠. 그리고 1989년에는 야쿠르트 판매량이 하루 500만 병을 넘어서며 대국민 음료로 발돋움을 하고 1996년 회사 이름을 오늘날의 주식회사 한국 야쿠르트로 바꿉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사였고, 이번 시간의 주제는 한국 야쿠르트의 주요 경영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야쿠르트 하나로는 국내 업계 1위로 훌륭한 기업으로서의 견조한 실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기업서기서와 같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대신에 오늘 좀 더 특별하게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한국 야쿠르트의 경영 전략 M&A입니다. 한국 야쿠르트는 유제품 회사로서 좀 더 특별한 경영 전략을 펼치는데, 1997년에는 식혜와 건강식품을 생산하던 비락, 2004년에는 파스테르 유업을 인수하고 또 2010년에는 파스테르를 롯데푸드에 매각하며 적극적인 M&A 활동을 보여줍니다. 2006년엔 플러스 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금융권 사업에도 손을 대고 2009년 능률교육 인수로 사교육 시장에도 진출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합니다. 회사의 사업이 식품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2012년 꼬꼬면으로 팔도가 초대박을 치면서 아예 팔도를 법인 분리하기도 합니다. 야쿠르트로 시작했지만 라면, 우유, 금융, 사교육 등 한계를 두지 않고 사업을 다각화한 것이죠. 이 같은 M&A를 통해 실적은 잘 뽑아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연결 실적 기준 2015년 매출 1조 1,700억원, 영업이익은 726억원, 당기손익은 400억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영업이익과 당기손익이 1,000억원, 800억원을 기록하면서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영업이익과 당기손익이 감소하더니 2018년엔 아예 영업이익이 299억원, 당기손익은 적자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야쿠르트 맛이 변했나? 농담이고요. 아까 제가 야쿠르트가 자산운용사, 능률교육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었죠. 수많은 계열사들을 두고 있는 한국 야쿠르트지만 그 중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계열사를 한 곳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야쿠르트는 야심차게 미래 성장 동력으로 2011년 수술 로봇 기업 큐렉소라는 곳을 인수합니다. 큐렉소가 잠깐 어떤 회사인지 말씀을 드리면 미국 고관절용 수술 로봇 로봇닥을 개발한 ISS의 지주회사입니다. 이 로봇닥은 2008년 미 FDA 승인을 받고 가격이 한 대당 20억원에 달하며 경희대를 비롯한 국내 대형 병원에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기술력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7년에는 현대중공업의 의료 로봇 사업부까지 인수하면서 그 덩치를 매우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 야쿠르트의 신성장 동력으로 수술 로봇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 야쿠르트가 큐렉소 인수한 다음에 발생이 됩니다. 한국 야쿠르트가 큐렉소 인수를 2011년에 했거든요. 물론 인수를 하자마자 이익이 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인수 이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한국 야쿠르트는 팔도랑 2012년 456억원, 2014년 654억원, 2016년 458억원 등
지속적으로 출자를 하면서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2019년까지도 결국 적자로 이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계열사의 손실은 지주회사인 한국야쿠르트의 연결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나름 무난하게 실적을 내고 있던 한국야쿠르트가 적자 회사가 되는 아이러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신성장 동력이라고 회사를 뽑아왔더니 이놈이 돈을 다 까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야쿠르트는 이 같은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브랜드를 통합하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경영 전략을 펼쳤지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 같은 가격 인상이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닌 한국야쿠르트가 투자한 회사들의 경영 실적 악화를 메꾸기 위한 전략이라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면 한국야쿠르트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이것저것 기업을 사들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한국야쿠르트에도 훌륭한 형님들이 분명 계시는데 무모하게 저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2010년대 발효 시장이 정체가 되면서 한국야쿠르트는 2011년 이후 6년째 매출 9천억 원대를 머물렀었어요. 발효 자체는 일반 음료, 커피에 대비해 특수성이 강하고 음료 특성에 따른 성장 둔화는 일찍이 예견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그간 수많은 회사를 합병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야쿠르트가 2010년대 발효 시장 정체와 더불어서 부진을 겪은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방문 판매의 고착화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야쿠르트를 생각하시면 과거 야쿠르트 쇠를 끌고 다니시던 여사님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한국야쿠르트의 유통 시스템이 오프라인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음식료품 시장에서는 1코노미 세대, 1인 가구의 증가, HMR의 등장과 HMR의 신시니어적 등장 등 음식료품의 유통 수요가 커지면서 다양한 품목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들이 제품을 넣어 다닐 술에는 제품 보관량에 한계가 있었고, 온도 유지 역시 아이스박스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품의 질적 상태를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술의 시스템인 탓에 여사님들의 체력적인 문제는 언제나 존재했고요. 이 같은 시스템은 가뜩이나 발효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야쿠르트의 성장을 막는 방지턱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야쿠르트는 결단을 내리는데 바로 2014년 2월 코코라고 불리우는 전동카를 도입합니다. 여러분들 길가에서 여사님들이 이런 거 타는 거 많이 보셨죠? 이거 이름을 코코라고 부릅니다. 기존 용량보다 10% 더 크고 냉장 기능이 추가되어 제품의 질을 더욱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해졌죠. 기존 수레 시스템에서 코코라는 이동하는 냉장고로 유통 채널로 변화하면서 한마디로 여사님 자체가 고객과의 배달은 물론 대면 접촉도 가능한 신선식품 유통 채널로 변화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신선식품, 유통 채널, 대면 접촉이라는 키워드에서 촉이 오지 않으십니까? 이 코코를 통해서 유제품을 판매했을 것은 당연한데 한국야쿠르트는 이 이동하는 냉장고 코코를 통해서 무엇을 팔았을까? 자, 다들 예상하신 대로 한국야쿠르트는 여사님들의 이동하는 냉장고를 이용해서 밀키트 시장으로 진출을 하셨습니다. 2017년 신선 반찬 브랜드로 런칭한 이치원이 밀키트 시장으로 HMR 공략하기 시작하면서 2019년 서비스 누적 이용자 수가 15만 명을 넘는 매출 200억의 브랜드로 탄생했습니다. CJ 제일제당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밀키트 시장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항상 사업 다각화에 신경을 쓰는 야쿠르트 형님들의 경영 전략처럼 냉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2016년 한국야쿠르트는 콜드브루 바이 바빈스키를 출시하며 커피 RTD 시장에도 진출을 합니다. 여느 커피 RTD 브랜드와는 다르게 차별점으로 콜드브루로 진출하는 기가 막힌 전략을 짰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콜드브루는 일반 커피에 비해 맛과 향이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다른 커피보다 짧습니다. 즉,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신선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콜드브루의 까다로운 조건은 오히려 코코의 신선식품의 배달, 냉장 상태로 이동, 보관할 수 있는 강점이 발휘가 될 기회가 되어 콜드브루를 RTD로 마실 수 있게 한 핵심 주역이 되었습니다. 콜드브루가 더 이상 카페가 아닌 RTD로 마실 수 있다는 점은 입소문을 타 출시 1년 만에 판매량 1600만 잔을 기록했고 2018년 5월 기준 누적 매출은 6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커피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야쿠르트는 이 같은 돌풍으로 핫브를 연이어 출시하면서 코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새로이 확보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야쿠르트를 위한 사업의 흐름 역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집계된 기준으로 2017년 발효의 소매 시장 규모는 9,698억 원으로 2015년 8,887억 원에 비해 10% 증가했습니다. 3년간 평균 4.1%씩 성장한 것이죠. 현재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를 위한 가꾸기, 가치 소비가 주류 트렌드를 이루면서 커피, 탄산수, 건강음료에서 그 시장 파이가 밀렸었던 발효 시장이 요즘 다시 뜨고 있는 것입니다. 1코노미 시대, 자기관리를 중요시하는 덤벨 이코노미가 유행으로 번지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가꾸는 발효를 마시는 웰빙족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한국야쿠르트는 오프라인 영업, 여사님들을 통한 대면 영업과 유통 채널의 혁신 코코의 도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추세 속에서 오프라인을 강화한다는 것은 자칫 무모한 결정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비대면 유통 시대에서 새로운 고객과의 접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시장에서 들어먹힌 것입니다. 물론 발효유 시장의 성장의 한계로 인해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인한 출자로 인해서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게 아쉽긴 하지만요. 한국야쿠르트 발효유에 그치지 않고 M&A를 통해서 언제나 미래를 생각하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탄탄한 발효유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기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을 말씀해 주시면요,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 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